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문공간 세종의 오선민입니다. 친구들도 계시고, 저의, 어, 그,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도 있고, 또 등등이 있는, 여기서, 어, 제가 오늘 오전에 자유실주의자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라고, 여기 계신 강평 선생님, 뭐, 진진쌤, 뭐, 기현쌤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세 분이 가시고 나온 다음에 미친 듯이 책을 다시 읽어가지고 이론을 약간 수정하는 이럴 수가 너무 해석이 이상했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오늘 드라마틱한 하루였는데요. 제가 공부한 것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입니다. 발표를 해드리고 제가 드리는 해석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토론을 이렇게 쌓아가기도 하고 다른 관점을 토론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설을 읽는 것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요즘에. 다른 게 이제 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소설을 이제 거의, 안 읽다가 한강에 노벨문학상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인문세, 이래가지고, 이렇게 극히 했는데, 이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이 매우 마음에 들고, 이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읽기 전에,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까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은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다른 작품은 제가 모르고 문학작품으로서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지가 않은데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동화적 관점에서, 동화인력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혜 평가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그 부분이 난데없이 가져온 건 아니고 충실하게 작품을 읽은 독해를 가지고 동화인력을 끌어왔기 때문에 저 얘기를 왜 하나라고 지금 진행하실 때 생각이 드신 부분 잘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제가 나중에 빠뜨리거나 우리 토론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품을 들어가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이 생소한 전 세계에 단 6명밖에 없는 그게 저희 동아인류학 세미나인데요. 동아인류학 학자는 전 세계 6명밖에 없는데 동아인류학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그 칠판을 사용해도 될까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칠판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인류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인류학이라고 할 때는 동화가 인류의 공통재산이다라는 저의 입장이 있습니다. 공통재산이 있기 때문에 동화라는 것은 옛 이야기고 인류 누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아주 좋아해왔다라고 하는 동화에 대한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전 세계 동화를 뭐 주구장창 읽거나 뭐 많이 이렇게 이해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좋아했던 그림 형제가 수집한 유럽의 민담이라든지 인류가 좋아하는 동화는 기본적으로 먹는 모티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먹는다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풀을 먹는 거니까요. 제가 공부한 걸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는데요. 동화적 관점에서 먹는 모티프가 들어가는 게 기본 이야기의 설정인데 먹는 모티프라고 하면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먹다이고 다른 하나가 먹히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화의 근원적인 테마, 동화적 특성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 구성일 때 동화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먹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동화적으로 더 들어가면 옛날 이야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는다는 거는 여기가 앞에 주는 대로입니다. 주는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내가 감자 밭에서 태어났구나. 그럼 감자를 먹으면서 살고 내가 늑대들 사이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면 그들과 같이 고기를 뜯고 내 조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긍하고 내 조건이 허락한 걸 내 삶의 양식과 도덕적 좌표로 삼는다를 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화는 먹힌다라는 관점도 놓치지 않습니다. 먹힌다라는 거는 타인의 욕구와 필요에 나를 던진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백설공주죠. 백설공주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그 백설공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는 백설공주 엄마랑 백설공주는 하지만 우리 계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난쟁이의 집에 가서 그림자 노동하고 또 뭐 마녀가 나타나서 사과 주면 받아 먹고 그 이야기가 전후 좌우로 결론이 어떠하든지 간에
백설공주는 먹히다라는 관점을 아주 많이 쓰는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동화 인력적 관점에서 동화는 타자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타자와 함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시선이 조금 들어가면 동화 인류학적으로 먹다의 모티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기본적으로 동화는 더 들어가면 먹다보다 먹힌다라는 관점을 더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이 채식주의자를 보면 채식을 한다라는 모티프, 근데 동화에서는 풀을 뜯어 먹는다는 건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통계를 돌린 건 아닙니다. 풀을 뜯는다기보다 동화는 철저하게 고기를 먹는다는 걸로 먹는 모티프를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고 먹이니까 나도 고기고, 생명의 한 차원으로서 너나 나나 고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먹히는 모티프가 들어가면 존재론적으로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동등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고기라는 관점에서 동화가 계속 풀고 있고, 나나 너를 먹힐 수 있는 존재로 고기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는 전체적으로 육식적이죠. 고기 뜯어먹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내가 고기로서 먹힌다는 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화적 관점에서 먹는다가 이야기의 핵심 서사가 된다는 거는 굶고 있다랑 동의어가 됩니다. 그런데 동화는 굶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채식주의자 읽은 영예처럼 스스로 굶는다 이런 모티프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동화적 주인공은 먹힌다, 자기 조건을 수긍하기 때문에 일부러 굶는다 이런 것은 먹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랑도 통하기 때문에 그런 주인공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굶는다면 가난하거나 뭐 박복하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졸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살 길이 열립니다.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나는 굶어야 되겠어 스스로 결단하는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동화에 없고, 있다면 핵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하나의 예로 미야자와 겐지라는 동화 작가에는 그런 굶는 모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서 쏙독새의 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새가 되게 불교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거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되는 거야. 먹어야 산다니 이건 너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굶기를 택하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모티프가 들어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나 때문에 타자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의식이 들어간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채식주의자의 영해, 절대 굶겠어? 안 먹겠어? 아버지가 주든 어머니가 주든 누가 주든 나는 다 싫어. 이런 모티프는 타자가 어떤 마음으로 주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동화적이지 1, 2부 여기까지는 동화적이지 않은 굶기의 모티프가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설적으로, 그러니까 동화적으로 보면 굶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누가 굶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책을 많이 참고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런 막간을 이용해서 책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이 책이 음식과 몸의 인류학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한 꼭지에 금식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음식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책의 저자는 캐롤 M. 코니안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에 따르면 굶는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라는 작품도 끝에 가면 이제 굶지 않습니까? 굶는다기 때문에 채식 안에는 굶다가 들어가고, 안 먹는다 범위를 넓혀가면 이제 굶는 거랑 딱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개념적으로는 저 자신이 고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근데 육식을 한다는 거는 내가 고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놓치지만 않으면 고기로서의 관계를 살려나가는 하나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저에게 가끔 돌도 던지기는 하는데요. 육식주의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기다. 이런 관점에서. 근데 채식주의는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는 점이 있죠. 음식과 몸의 인류학에 따르면은 인류가 채식이 가장 문제가 될 때, 절식이 문제가 됐던 때는 종교적 이유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이슬람의 라마단, 기독교의 금식, 이렇게 이제 고행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라마단과 기독교에서 고행으로서의 금식 같은 경우에는 케누시스,
즉 자기 비움이라는 모티프가 들어갑니다. 자기의 개체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신성한 상태로 그 다음에 신의 영성을 그대로 체현할 수 있도록 자기 욕망을 거세하는 것을 금식과 절식의 모티프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게 중세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철저하게 추구하려고 했던 케노시스로서의 금식이 현실에는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그 섭식장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보내준 책 중에 그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친했던 친구인데 이것도 제 삶입니다라고 하는 섭식장애와 함께한 삶에 대한 이 박채영 선생님의 글입니다. 아주 좋았는데요. 이 책과 그 다음에 록산 게이의 헝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록산 게이는 엄청난 거구인데 자기를 스스로 살찌우는 책이고 이 책은 완전히 그 못 먹는 상태까지 가는 어떤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개의 작품은 현대인의 금식과 절식을 못 먹고 안 먹고 요거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두 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시대의 금식은 히노시스, 자기 비움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도 조금 설명이 되는데 우리 시대의 절식과 금식은 넌 먹지 마. 절식은 내가 안 먹을래. 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대의 금식자들은 젊은 여성일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제가 통계를 돌린 건 역시 아니고 그걸 본 게 아니고 알라딘에서 검색을 해보면 저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금식을 한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의 주인공들 두 사람도 여성이죠.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먹고 있습니다만 언니인 이내는 그 금식이 여성의 문제가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의 섭식장애 중에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에 그 못 먹지만 못 먹는 그 반동으로 폭식도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현대의 여성, 젊은 여성일 경우에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섭식장애를 둘러싼 경험을 일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두 권의 책은 가부장제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으로 이 몸이 계속 재단되는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 그 다음에 어려움을 느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섭식장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 채식주의자의 모티프랑 닮은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얼마나 떨렸는지 순식간에 이렇게 아주 많은 걸 준비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말씀 다 드렸고요. 그런 것에 채식주의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채식주의자는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만 읽고 오실 수도 있죠. 저도 그랬는데 처음에 그 작품을 봤을 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작가가 3부까지 계획을 다 하고 하나하나씩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3부가 이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금부터 우리는 3장의 표를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부로 되어 있고 1부의 제목이 채식입니다. 2부의 제목이 몽고반점이고 3부의 제목이 나무입니다. 큰 나무 불꽃이죠.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화다. 저자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아니다 그러면 이 각각은 제가 읽은 동화에서 많이 보던 겁니다. 이 채식은 먹는 모티프고 몽고반점 재밌으시죠? 이 몽고반점은 그 자체로 대단한 문학적 기호죠. 시간이 역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꽃, 나무 불꽃 구워 먹는 데 쓰지 않습니까? 불을 태운다는데 요리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 마지막이 숨겨진 육식의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여전히 매우 동화적이고 육식, 제가 생각하는 먹고 먹힌다는 모티프가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어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위대한 동화라고도 오전에는 정말 나쁜 동화야 이랬는데 지금 부피 바꾼 거 정말 위대한 동화입니다. 먹고 먹힌다의 모티프를 다 쓰고 여기서 채식에서 여기 나무 불꽃 실제로 보면은
이내가 하는 말이 육식적입니다. 조금 이따가 작품을 볼 텐데요. 여기에 육식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채식에서 몽고반점을 거쳐서 육식, 몽고반점은 시간이 역행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일단 말씀드려보고요. 이걸 이제 첫 번째 작품을 구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어떤 작품에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구성을 한 작품에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작가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다음에 조각조각을 다 맞추고 문장을 쓰신다고 저는 느껴서 그 부분이 아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읽고 이해하게끔 내려놓으려는 압력이 대단하고 그 독자를 원하는 데까지 데려가겠다는 집요한 의식이 보였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대단히 성적으로 아니면 뭐 자해라든지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을 많이 썼지만 목적 하나로 독자를 쭉 몰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에 집중된 교육적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를 계속 몰아가는 힘이 짧은 작품에 있는데 그것은 구성력에서 나옵니다. 구성을 했을 때 첫 번째 시간의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품에서 이야기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품에서 이야기되는 시간일 경우에 첫 번째 채식주의자는 남편이 뭐 이래서 결혼했지, 결혼 전 요새 그 브래지어를 안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점점 안 먹고 있네, 진짜 안 먹네 이렇게 갑니다. 시간의 범위를 제가 계산하지 않았지만 3편 중에 가장 깁니다. 자, 두 번째는 3일입니다. 주된 사건은 형부가 그러니까 약간 과거가 돌아오기는 한데 핵심 사건은 형부가 처제에게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몸에 그림을 그리고 찍고 한 번 더 이렇게 만나고 해서 핵심 사건이 며칠로 쭉 들어듭니다. 마지막이 중요하죠. 이거는 단 하루, 그것도 반나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압축되는데 실제로 압축되는 것과 달리 아까 소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압축되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사건의 범위는 일생 전체를 포괄합니다. 자매의 일생, 그 다음에 이 형부의 일생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루어진 시간은 반나절이고 회상되는 시간이 그보다 훨씬 크고 다루어지는 시간은 긴데 남편은 별다른 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작품 한 작품 한 작품을 읽어 나가게 될 경우에 마지막에 쏟아지는 양이 우리 독자로 하여금 이제 뒷목을 잡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 걸려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죠. 작가가 이걸 효과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다 끌어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고 다시 돌아갔을 때 재미가 없을 정도로 여기 정보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자가 이까지 와야죠. 이까지 단편이 발표되고 있고 한강의 정말 팬이라면은 그 당시 전후로 이거를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작품이 어떨지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팬이라면.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한 템포 한 템포 자기의 문제를 풀고 자기 주제를 선택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기회에 우리가 다음 작품, 이 다음 문제는 제가 전혀 모르는 화정에서 다음에 문제가 되는 하두는 기억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독자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요. 그 과제까지를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일부에 오면은 공간이 다 방 안입니다. 자, 영인의 집에 방 안이죠. 영인의 집에 남편이 있고 영의 방이 있고 약간 박스에 박스가 들어가고 여기 부엌도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언니네 집 안에 들어갑니다. 네, 병실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병실 마당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분만 보면 영애는 방 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나온 게 좋죠. 경우에 따라서지만 갇혀 있으니까 마지막에 출구를 연 거죠.
두 번째는 영애는 밖으로 못 나옵니다. 영애는 중간에 이제 형부랑 뭐 약간의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형부랑 동행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 영애의 두 번째 공간에는 공간이 더 줄어든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기는 최소한 부엌도 나오고 자기 방도 나오고 안방도 있는 거죠. 이건 원룸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언니 방에 조카랑 방을 같이 쓰든지 공간이 쭉 줄어들죠. 쭉 줄어들고 그 공간을 이 채취자 여기서의 방에는 나와 남편이 있죠. 정말로 이해 안 가는 남 둘이 그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로 이해 안 가는 남이랑 같이 안 있는 겁니다. 형부는 손님으로 옵니다. 자기도 언니 집에 객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애는 자기 공간이 없고 있더라 그래도 혼자 있고 여기는 가끔 누가 옵니다. 영애는 그 1부 마지막에는 나갔는데 다시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공간적으로는 나무는 좀 다릅니다. 병실이라는 점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이게 정신병원이라서 아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영애가 쓰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또에서 물구나무 서기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놀고 산도 활보합니다. 우리가 아유 저러면 다치겠다라고 독자인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영애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진 거죠. 전반적으로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가면 영애가 쓰는 공간은 많아지고 숲이 나옵니다. 영애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자기가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요런 방식으로 공간이 확장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전체의 시간 구성과 공간 구성에 있어서 이 전체 서사 구조입니다. 누가 영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영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해석 장치를 독자에게 발동을 시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남편이 영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형부가 영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안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형부는 영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죠? 형부는 영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부는 나레이터가 아니에요. 형부가 주로 하는 건 자기 이미지죠. 내가 이걸 받고 처제에게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형부는 나레이터인데 오로지 자기가 본 이미지를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화자도 아닙니다. 형부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 빠진 말, 깨진 말. 그러니까 형부는 여기서 남편은 최소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짜증낸 건 짜증낸다고 하죠. 언어적 수준에서 정직도를 가지고 캐릭터의 순도를 따진다면 형부가 남편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형부가 영애랑 닮았기 때문입니다. 영애는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둘 다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고 영애가 하는 말도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은 언어적 차원에서는 저는 닮은 꼴이라고 생각하고 닮은 꼴이 만나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 벌어지는 일 때문에 3단계에서 영애는 굶게 됩니다. 채식을 하는 거는 남편 때문도 아버지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죄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애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하고 싶어 하죠. 자기가 한 것, 이 근데 되게 결벽증적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덮어버리고 싶어 있잖아요. 엄청난 자, 이제 현실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저걸 때려 죽여야 되나, 막 정말 이내가 개거품을 물듯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왜 끌어안고 끝까지 못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반성을 하면 안 되나? 물론 소설의 주인공에게 야단을 칠 수 없다는 큰 한계가 있는데요. 소설적 캐릭터니까. 근데 영애는 자기의 죄책감을 지금 토해내고 싶잖아요. 정말로 잘못했으면 죽음 계획에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개고기 반대 운동을 해도 되고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을 이내가 말해줍니다. 이 책의 작가적 능력은 성적 묘사가 과감하다, 뭐 구성이 탄탄하다보다는 마지막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놀랍도록 짧게 이 전체 문제를 치고 영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가는 네 글자의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말로 놀랍고 여러 번 읽었을 때 이 집중력,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아주 불식시키는 반전시키는 단 네 마디면 된다는 거를 제가 포착한 건데요. 어쨌든 돌아가면 형부는 성실한 화자가 아닙니다. 화자가 아니고
여기 마지막이 이제 언니죠. 언니. 언니인데 영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각자의 이름이 있을 건데 영예를 중심으로 관계적으로 캐릭터를 끌어갑니다. 등장인물이 해봐야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도플갱어처럼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을 때 전체 주제를 뭘로 볼 거냐?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선생님들 각자 주제를 뽑아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하나의 첫 번째 주제는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볼 때 문명의 자살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현실의 예술 비판입니다. 이런 두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런 게 이제 그 주제와 함께 이걸 이제 스타일로 어떻게 풀어내냐면은 도플갱어처럼 닮은 애들이 이게 좀 다르고 닮았는데 이게 좀 다르고 요런 닮았지만 다른 점을 찾아가다 보면 예술 비판이라든지 문명 비판의 어떤 지점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가지의 서사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소설이 영예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영예의 진실은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소설의 3부에 가면 이내가 영예는 자기랑 똑같은데 과속을 한 거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예를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영예가 하는 말을 작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영예의 진실을 영예가 말해야 된다면 작가가 썼겠죠. 지금 이건 중요한 게 영예의 진실이 아니라 인애의 진실입니다. 인애가 뭘 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여기서 캐릭터 분석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3개 그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세 번째 표입니다. 이거 다 쓰려고 하니까 지금 말이 더 빨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표로 들어가면 캐릭터 분석을 했을 때 남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형부가 매우 닮았습니다. 둘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 다음에 둘 다 집에 늦게 들어온다. 남편이 일주일째 늦게 들어온 날 영애가 냉장고 앞에 앉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남편도 냉장고 앞에 앉죠. 그런데 이 두 남자가 기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대단히 가부장적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뭘 원하는데 한 사람은 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원하고 형부는 있는 아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부와 영애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도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형부도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냐면 영애는 자살할 때 조카가 있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장면을 소설로 쓰기 되게 그게 성관계 묘사보다 저는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진도 많이 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윤리를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이 새끼, 자식, 어린 것에 대한 어떤 태도는 성에 대한 태도보다 근본적이고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생각하면 모든 문화는 동렬의 상대에 대한 것보다 위아래 관계가 더 중요하게 그 문화를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죠. 형부가. 그러니까 아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놓고 보면 영예의 윤리적 위상, 캐릭터의 위상은 남편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부도 남편보다 못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는 남편이 아니라 형부고 그 형부가 영예랑 매우 닮았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진짜 빌런은 영예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기까지 생각을 충분히 정말 놀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알고 있다 이런 분위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형부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부는 애가 자면 자건 뭐 이걸 신경 쓰지 않아요. 형부가 아내에게 못한 것이 제가 제 상식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아이의 존재를 매우 귀하게 가져가는 작품입니다. 그게 3부에서 이 이내는 죽으려고 했는데 애가 불러서 돌아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어떤 문제도 풀고 가야 되는 거죠. 애 키우는 것보다 내가 고기를 먹은 죄보다 애를 키워야 하는 미션을 더 크게 보는 작품입니다. 영희는 거기에 완전히 무시하고 뭐가 됐냐면 자기가 애가 된 거죠. 자기가 몽고반점이 있잖아요. 이 몽고반점은 영애의 퇴행이기 때문에 영애는 자기가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다음에 서사 전체를 끌어갈 힘은
여기서 다 잃은 거죠. 그녀가 몽고 반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주인공의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를 풀려면 이 작품 3부를 다 봐야 되는데요. 3부는 그래서 이제 형부랑 영애가 닮고, 형부랑 영애가 닮은 점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 둘 다 이미지에 집착한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언어화 못한다. 둘 다 대화 안 한다. 말 안 하는 사람의 범주에 영애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영애가 하는 태도를 먹기 싫은 걸 먹으라고 아버지가 강요하다니,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런데 작품에서 그런 영예에 대해서 작가는 지금 여러 코드로 질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3부 인애의 측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는 영애랑 매우 닮았는데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인애의 관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인애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입니다. 이랬더라면입니다. 이게 다른 세 사람이랑 전혀 다른 언어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둘도 대화 안 하고, 이 둘도 대화 안 하고, 이 둘도 대화 안 됩니다. 근데 최소한 3부에 이르면 영애는 언니를 부릅니다. 언니. 심지어 2번 부를 때도 있습니다. 못 들어. 언니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는 깨져 있기는 하지만 대화가 시도되고, 여기는 거짓말 주고받고, 여기는 짐작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도 영애 말 안 듣지만 영애도 남편 말 들을 생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의 차원에서는 둘 다 삐까삐까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똑같죠.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3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죠? 정말로 다 끝났네요. 지금 3부 이렇게 빨리 오다니. 오늘 저희 8시 도착할 지점이었는데. 혼자 돌아가도록 당황스러워. 자, 그래서 나무불꽃으로 가봐요. 나무불꽃에 자, 몽고반점이 탱이라는 점도 재밌으시죠? 애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남편도 유치한 거죠. 저는 작가가 이렇게 이미지에 빠져서 자기 이미지를 현실화시키려는 그런 의미에서 영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를 뱉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영애가 죽게 된다고 예측을 하는 거는 자기 고집, 자기 이미지에 강박적으로 붙들린 자, 굳이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 내가 훌륭한 작가가 돼야 돼, 훌륭한 부자가 돼야 돼 등등 포함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붙들려고 하는 자가 이런 게 나고 다른 건 내가 아니야 꺼져 이렇게 뱉어 이런 게 영애한테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애의 자살은 문명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일부 끝에 가면은 문명이 자살해서 남는 게 뭐야 하면 포식자입니다. 동박새 그게 그래도 잘 되는 건가? 자기가 굶고 내와 문명을 버리면 지나가는 동박새 잡아서 막 먹어도 되나? 자연에 그런 일이 없을 뿐더러 영애가 보여주는 식탐 중간에 영애가 감자 들이다 깎지 않습니까? 나 굶고 있다고. 이게 완전히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려는 집착 같은 것처럼 저는 읽혀져서 일부의 영예, 그 다음에 이 고기 싫어 안 먹어 이래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리죠. 정말 큰일 날 소리 한다. 본인이 싫으면 버려야 됩니까? 내가 보기 싫은 내 얼굴에 점 빼야 됩니까? 아니, 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라고 좋다고 붙어 있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게 나야, 나 아닌 거 갖다 버려. 이게 영애한테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나다움을 고집하는 결벽증을 영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죄책감이라고 해도 자기 집착이라고 읽을 수 있는 코드가 많고 한강 작가는 그것에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3부로 들어가기 전에 영예의 입장에서 자 1부는 고기를 안 먹겠어. 난 정말 잘못했어. 진짜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자기가 다 뱉어내면은 고기 먹었던 기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뱉어낸다고 문제가 끝납니까? 이렇게 현실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이고 막 이거 너 뭐 욕을 잔뜩 한 추억이 있네요. 며칠 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뭐 소연이 싫어.
그게 됩니까? 소연이가 싫어진다고 소연이가 없어지지 않고 소연이 좋아? 그렇다고 옵니까? 그런 일도 없는데 얘가 되게 강박적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영애가 그러니까 영애를 통해서 문명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의 포인트는 영애 자체가 문명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집중력, 자기 욕심, 이 어떤 자기애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겠다는 거죠. 그게 2부에 나옵니다. 첫 번째에 채식을 한 이유가 영애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이상한 남편 때문도 아닙니다. 계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영애는 결혼 전에도 토플리스 합니다. 문명 싫고 갑갑한 거 싫고 이러고 있죠. 약간 문명 비판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남편 아니어도 영애는 언젠가는 채식을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개고기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이 남편 때문에 가지게 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기 원래 가진 이미지였기 때문에 남편이 오든 혼자 살든 영애는 채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단계는 감자는 깎아 먹을 수 있는 단계였고 동박새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3부에 가면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부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2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저의 과도한 주장인데요. 2부에는 먹는 장면이 3장면 나옵니다. 뭐뭐뭐 먹을까요, 소연쌤? 선생님 기억이 안 납니다. 안에 3번 먹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동화에 단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동화는 주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욕망이죠, 욕망. 자기 좋은 거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영애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싫은 건 안 먹고 좋아하는 것만 먹겠다는 이제 그 영애를 동정하고 걱정하려고 오셨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뒷담화 해도 괜찮아요. 그러는데 이제 영애는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 애다라는 게 거기 드러납니다. 두 번째, 사찰 음식. 아니, 저팔계도 채식주의자입니다. 저팔계가 그렇게 빵빵한 것은 밥을 간식으로 너무 심하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채식을 먹어도 비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이 글쎄요. 사찰 한정식이 반찬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맛있게 먹은 걸로 됩니다. 세 번째가 형부죠. 성과 먹는 거는 비유가 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먹는다와 성관계는 같은 비유 체계로 돌아갑니다. 이 인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그게 타자를 그러니까 영애가 남편을 먹고 형부를 먹고 형부도 영애를 먹는 거죠. 돌아가면 1부에도 강간, 2부에도 강간 같은 모티프를 들어올 때 이게 막 먹은 거죠. 그런데 상호 먹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일이죠. 동아 인류학적이라면 완전히 작가가 없다면 이런 평가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애가 지금 몇 번 먹었습니까? 3번 먹고 마지막에는 고기 먹고 폭식이다. 자, 영애는 폭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터진 거죠. 라고 3부를 해석해 봅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제가 지금 해석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영애가 같은 날 아니면 며칠 상간으로 엄청나게 자기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영애는 1부의 미션은 고기를 토해내고 싶어. 이거를 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그걸 배고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은 배고픈 걸 지금 충족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가 나왔느냐? 자기가 먹었던 자기의 육식의 추억이 해소됐느냐? 2부 안에서는 그 장면이 없죠. 그리고 형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영애는 그냥 백화점에 취직했을 겁니다. 고기 조금 안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형부를 만난 것은 자기 같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편식한 거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모티프를 보면 2부는 편식과 과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 자기가 설정한 나는 그만 먹고 싶어. 먹었던 거 토해낼 거야. 이 미션 날아가고 없고 나는 좋아하는 거 많이 먹을 거야. 이렇게 돼 버렸고 그러면 더욱더 견고해진 상태로 된 영애가 어쩐 일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3부가 되면 굶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소설의 문면으로 보면 영애가 폭식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모티프로 먹다라는 모티프로 보면 영애가 이 두 번째 장에서 너무 많이 먹고 있고 그러면 안 먹다가 먹으면 배가 찢어지죠. 탈이 나지 않습니까? 그 탈이 난 상태에서 지금 물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는 당연하죠. 당연히. 지금 이거 배탈 나면 우리 좀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 있다고 그냥 모티프만 이렇게 매지가이 하듯이 둥실 떠올려 보면 영애는 지금 그냥 섭식 장애를 앓고 있고 거식, 폭식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둘 다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단계에서 3부를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부를 들어갈 때 이 3부가 한강 작가가 자, 3부에 비가 오다가 해가 뜹니다. 이런 거 참 단순하다고 할 수 있죠.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반나절 만에 해를 띄우시다니 작가가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조금 했는데 페이지는 한참 넘어가니까 약간 비를 추적추적 맞아 바지 다 젖어. 근데 마지막에 띵 떠. 동생은 앰뷸런스가 실려가. 당연히 이 결말은 희망적이죠. 이 평범한 클리셰도 이 작가가 적극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굶어가는 동생에게 희망의 빛이 주느냐. 그건 동생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둘이 도플갱어라고 볼 때 영애는 인애의 과속된 모습이죠. 인애가 어떻게 영애일 수도 있는 길을 비껴나가냐면 결론적으로 아이 때문입니다. 인애는 1부에서도 2부에서도 애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 노동이 과하게 돼서 박소연 선생님께서 너무 안 되기도 하다,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노동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이게 이제 굶겨집니다. 굶겨지는 게 어떠냐면은 자궁에 폴립을 뗀다는데 그게 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혀가 빠지는 혀가.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말하다라는 것도 먹는다라는 코드랑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애 말 안 하죠. 그러니까 내뱉지 않고 남한테 먹을 걸 안 줍니다. 동시에 안 듣죠. 그러니까 먹지 않죠. 이런 모티프를 쓴다고 했을 때 남편, 그 다음에 형부 둘 다 안 듣고 말 이상하게 한다는 거는 먹는 것을 안 먹고 이상하게 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내에는 계속해서 이내가 말의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내가 말의 분량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보는 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쪽에 시작을 하면은 비에 젖은 도로를 보고 서 있습니다. 181쪽의 두 번째 문단 보면 정신병원인데 환자인지 정상인지 약간 헷갈려 합니다. 중간에 모두 다 환자인지 정상인지 약간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확실히 보호자죠. 그만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내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에 동생을 잃어버렸다. 자, 184쪽에 보면은 애가 지금 아픕니다. 이내가 이제 작가가 복잡한 미션을 걸었네요. 애도 구하고 동생도 구하고 자기도 구해야 된다고. 이 앞에 두 작품의 1부, 2부에 기본적으로 남에게 관심 없는 캐릭터들이 남을 구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를 어쩔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좌충우동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뭐 협작, 뭐 온갖 위선 이런 게 다 있는데 지금 이내는 이 3부에서 미션을 3개를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첩보 영화나 우리가 아는 히어로물이면 지금 난리 났어요. 불도 꺼야 되고 막 새끼를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 됩니다. 다 미션에 성공하죠. 어떻게 성공하냐면 그때 그랬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순수하게 자기가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노력 속에서 세 사람을 동시에 구합니다. 이게 이해의 노력을 이전까지 이내는 시키는 거 잘하고 남 도와주고 그러니까 먹히는 존재인 거죠. 남의 요구에 자기를 맞추다라는 동아인력적 관점의 먹힘을 그대로 구현하는데 3부에 이르면 이내는 스스로 이런 걸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이건 되게 먹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조건 속에서 바라보다라는 동아인력적 관점의 먹다. 요거를 그 제 정의를 충실하게 구현한다고 했을 때 3부에 이내는 두 개를 다 한다. 진짜 동아는 3부다.
이렇게 하면, 자, 이내는 애가 184쪽에 엄마 나 잘했지. 이제 애도 말을 겁니다. 말을 걸고. 그래서 이제, 이내, 그리고 3부에 보면 이내가 정말 많은 걸 봅니다. 환자들도 보고, 의사도 보고, 옛날에 남편 만났던 것도 기억하고, 뭐 어땠을까, 저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이내의 시선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한강 작가가, 어,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동화적인데요. 영애는 자기에게 쭉 집중하고 있죠. 이내는 자기에게 집중하면은 혀가 뜯겨요. 폴립 같은 게 생겨서 뜯겨 이렇게 있는데 혀가 뜯기면 먹히기만 해. 이런 것, 그러니까 자기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가 저런 딸로 사서 남편, 세상, 아버지 다 맞추면 남의 욕구 다 맞들어가면 혀가 뜯겨. 먹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돼. 요까지인데 이내는 혀가 뜯기고 나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만하자 그만해 했는데 돌아오잖아요. 그게 아들 때문이죠. 아들.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가 더 있어를 본 거죠. 자살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예가 있고 그 다음에 185쪽의 마지막 문단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남편은 자기가 본 거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이미지가 꽃이 있었어. 꽃이 있어. 이거를 몽고반점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문명 비판하고 이런 거 한 거죠. 비디오 아트로. 약간 예민하고 충분히 고통 못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출세도 해야 되고 요게 쫓깁니다. 2년이나 됐는데 확 쫓겨서 문고반점 퇴행을 하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남편은 영애를 이용한 거죠. 영예에게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댄스 무대에 가서 이건가? 영예를 보고 저건가? 이런 거죠.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영예는 자기 꿈을 복귀할 때 잘 안 보인다고. 걔가 난가? 피 속에 있는 게 누구지? 둘 다, 이런 걸 원시라고 합니까? 분시라고 합니까? 난 눈이 안 좋다. 눈이 안 좋다. 잘 안 보인다는데, 이내는 185쪽의 마지막 문단에 직접 본 것도 아닌 그 모습이 어떻게 그토록 명확한 풍경으로 떠올랐는지. 이내는 매우 많은 걸 보고, 자기가 아닌 걸 보고, 남편은 보긴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차이도 알고. 그래서 이내는 눈이 밝습니다. 빗속이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이제 이내를 회상합니다. 이내는 이제 물구나무도 서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계를 넘고 있는데요. 186쪽에 잠결에 들은 영예의 목소리, 영예가 물구나무 소리, 영예의 목소리는 처음엔 나직, 다정, 중간에 어린아이처럼 천진, 마지막 부분 짐승. 영예가 식물로 돌아간 거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영예의 마지막은 되게 육식적 이미지로 한강 작가가 많이 그립니다. 식물을 탐하기는 하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식물을 드러내놓고 탐하는 것처럼 그린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짐승 같은 거를 보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온다. 그래서 이 187쪽에 자 셋째 줄에 이제 괜찮아.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는데 아이를 달래려는 건지 자신을 위한 건지 요는 뭐냐면 애는 아니에요. 이내는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는 달래는 자고 문제를 보는 자고 그래서 188쪽에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예도 인애도 타인에게 준 상처 그게 개라고 하더라도 그 대단히 부채나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죠. 그 죄의식을 자기도 이렇게 아버지나 남편이나 세상의 요구 조건에 다 맞춰줬는데 걔도 다 맞춰주고 있구나를 지금 위치적으로 매우 동등해 보이고 그 경우에 이거는 이제 이 작품에 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걔에게 자기가 가해를 했다는 게 이 분석을 더하면 가해할 만했는데 가해하면 안 되는데 요거라기보다 걔도 나도 똑같은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걔의 자기를 이렇게 빙의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영예가
아버지의 자기를 이렇게 아버지의 범죄에 자기가 공모됐다라고 보는 죄책감인지, 나랑 똑같은 애에게 내가 같은 짓을 했다고 보는 죄책감인지를 더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죄책감을 그런데 아주 높이 잡죠. 고기 다 싫어까지니까. 이내에도 이게 거의 쌍둥이 모티프 쓰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도플갱어라고 볼 때, 이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죄책감, 책임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책도 죄에 대한 책임감인데, 영애는 그걸 토해내는 방식으로 가고, 이내는 다 먹는 방식으로 오죠. 남편도 이해하고, 동생도 이해하고, 아들도 건사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자기도 또 괜찮고, 영애가 그러니까 이내가 영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중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자매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미션의 수행 능력에서 여기가 이내다. 동생의 말수가 적어졌다. 그 다음에 190쪽 보면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남편을 노력을 하는 거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서 191쪽에 중간에 문단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내가 하는 모든 노동은 해석 노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가는 길 정신병원에서는 엄청나게 해석 노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죠.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술국을 끓여주기를 원하시겠지를 하면 타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먹힌다인데, 지금 이내는 그때 그런 거였을까? 내가 남편이랑 결혼을 안 했다면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후진하는 질문, 그런 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가정의문입니까? 뭐 와디프입니까? 이거 뭡니까? 혹시 모르는데, 하여튼 가정을 한다는 거에는 책임이 들어가 있고 내가 막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질문은 이제 자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먹히는 자이기만 했는데, 이제 주체적으로 어떤 지식, 어떤 이해를 내 안에 들일 건가를 해나가고 있죠. 요거는 혼자 힘으로 한 건 아닙니다. 영애가 정신병원 갔기 때문에 산부가 있기 때문에 서사적으로 영애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야 돼. 2부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를 그리려고 했을까?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 당신이 당하건 당신이 먹히는 존재. 그러니까 이래라. 이거 해라. 20살 때 이거 하고 바지 저렇게 입고 그게 이거 한강 작가는 그걸 되게 평범한 수준에서 설정하잖아요. 국가가 이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여자애가 바지를 요 정도 수준에도 나 다신 고기를 못 먹겠어. 엄청나게 지금 일상적인 거에 큰 붙들고 있죠. 그래서 되게 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더라 그래도 이내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이 남편은 자식 사진 찍으면서 너무 재밌으셨죠.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아니야 흰 드레스 입어. 유치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애는 기다려주니 너를 이런 거고, 약간 하면서 계속 봅니다. 그래 제가 찾은 삼보의 동사는 이내가 말하다, 이내가 보다 이런 방식으로 동사를 많이 찾게 됐고, 근데 본인이 거의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와중에 약간 한영을 보는데 198쪽에 제가 이렇게 이게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내의 질문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파하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주인공보다 스케일이 큰 거예요. 스케일, 자기 시야에 그리고 자기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넣어서 지금 정신병원에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198쪽에 밑에서 이제 이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제 할 수 없었을까? 할 수 없었을까? 그 다음에 200쪽 할 수 없었을까? 할 수 없었을까? 공포를 계속 느낍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가면 가족들이 이 둘째 딸 다 버리는데 본인이 203쪽에 누군가는 입원비를 대야 된다. 누군가는 보호자가 되는데 이 마지막을 싫어서 한다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동생을 아기처럼 보면서 근데 지겹다 이런 게 물론 나오지만 자기이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 가면서 208쪽을 선생님들 보시면은 진짜 미워 죽겠네. 이게 영애한테 없는 시선이죠. 영애는 누굴 미워도 하지 않잖아요. 영애는 누구 좋아도 하지 않지만 미워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욕망이 거세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욕망이 거세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형부는 영애를 욕망한 게 아니죠. 원고판정을 욕망한 거지. 영애에게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음이 되게 편식, 요렇고 불쾌한 먹음인데 이 인애는 누굴 미워해. 그러니까 욕망하잖아요. 난 네가 싫어. 이거는 엄청난 거죠. 자기가 저는 가오나 씨를 싫어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진술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진술이지 않습니까? 싫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영애는 한강 작가가 되게 지적인 작품을 쓰고 싶으신가 봐요. 이런데 그냥 안 가고 이해를 하고 정리된 말을 인애의 말은 완벽한 구문입니다. 말이 안 부서져 있고 나는 걔가 뭐뭐 해서 싫어 이러잖아요. 근데 남은 세 사람은 말이 부서져 있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00 210쪽에 보면 죄의식이 있고 그런데 210쪽의 밑에 언니 부르죠. 이게 영애도 인애니까 부르죠. 그러니까 많이 불렀다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많이 대답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고 말했고 이 부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언니 이래서 내 숨을 저쪽에 주잖아요. 이게 영애한테는 타인에게 숨을 먹이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먹이기도 하는 거죠. 요런 대목이 3부에서 빛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준다. 이게 나를 이렇게 내 숨을 고기로 이런 비유도 쓰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면 남편 용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내가 성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동생을 이렇게 처박았다 이런 생각도 있고 내가 자식을 버렸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242쪽에 나도 죽고 싶었고 죽어 있었고 미치는 건 큰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246쪽쯤 보면 넷째 줄에 지우가 아니라면 이게 그냥 자식 사랑하는 엄마로 그려진 게 아닙니다. 이내는 그러니까 이 소설 전체에서 애들이 1부 깡그리 무시, 깡그리 무시, 2부 시급하게 구박받음, 아빠가 이렇게 3부에는 아니에요. 걔랑 얘기하고 아플까 걱정하고 힘든 와중에도 애를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1부, 2부 애가 아무 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3부는 자기 얘기합니다. 엄마 그거 꿈이야. 나는 엄마를 웃게 해주고 싶어. 이게 지금 캐릭터를 엄청나게 가까이에서 포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 작가에게 다른 작품에도 애가 나오면 소설은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 동화에는 애가 안 나옵니다. 동화는 기본적으로 공주와 왕자가 행복한 그 영원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주가 애를 놓으면 마녀될 길밖에 없는 요 돌돌이를 돌리거든요. 동화는 주인공의 애거나 자기가 애를 낳는 일은 죽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넣지 않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화가 됐든 소설이 됐든 이게 작가가 언어로 직조를 할 때 캐릭터를 선택할 때 무작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한강 작가가 아이를 아주 잘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잘해서 바로 이 나이에 이 아이를 집어넣었다고 하고 몽고반점인 점에서 아이랑 지금 영애랑 동렬로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247쪽에 이제 애도 웃고 좀 웃습니다.
지금 이 누가 살리냐면 애가 다 살린 거예요. 이 작품이 어른의 동화잖아요. 아니, 어른의 소설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애예요. 문제를 애가 풀고 있기 때문에 애가 엄마 웃기고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247쪽이 되면 산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웃음 어떤 일이 지나가고 끔찍한 일이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에세이가 잘 안 써질 때, 뭐 책이 잘 안 읽힐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이렇게 책상에 붙여보곤 합니다.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문단의 끝에 여기 중간에 넷째 줄 소리 내어 웃는다. 웃는 게 팡 터지는 거잖아요. 그 영의 이 방울 웃잖아요. 이게 더 큰 주인공이 터지잖아요. 계속 웃잖아요. 예, 이제 비가 안 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날이 맑고 비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잊혀졌던 연민이 졸음처럼 쓸쓸히 연민이 차오르는 거죠. 이게 자기에 대한 그래서 한강 작가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지는 정서는 연민으로 보입니다. 나의 이렇게 신선한 삶, 어리석은 나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너도 그럴 수밖에 없게 연민이라는 정서에서 이 문제를 풀고 연민이 가능하게 하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나절인데 회상에서는 시간이 확확 갑니다. 자고 깨고 나도 자고 쟤도 자고 막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내는 심지어 248쪽에 두 번째 문단에 모르겠는데 나무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나무 얘기도 들어. 이게 귀도 확 열려 있고 자기는 웃고 지금 이 인애가 열리고 또 생각하느라 닫고 이러죠. 그 다음에 따뜻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다음 문단의 셋째 줄은 생명의 말이다. 마지막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제가 이게 첫 번째 표에서 시간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요. 시간이 흐른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영해일 경우에 시간이 흐르지 않죠. 영해의 시간은 언제 멈췄냐면 그 개고기 사건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흐르는 자는 이내밖에 없고 이내는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말합니다. 이 애가 클 거고 언젠간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거고 그런데 아이를 또 믿기도 하죠. 흐르는 시간을 견디고 참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과오를 품고 가죠. 잘못해.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 안 안아주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순결하지 않고 나는 지금 너를 안아줄 만한 우월한 자가 아니고 따뜻하지도 못해. 이러한 연민 속에서 그래서 자, 이 시선이 이제 여기가 작품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영예를 향합니다. 249쪽에 너 뭐야? 죽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가서 막 흔들고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너 거기 있어.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막 이렇게 이제 이 주사기 들어오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말하고 있죠. 맨날 듣고 그다음 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잖아요. 이거는 이내가 한 번도 해본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뭐라 말하면 끊잖아요. 너 안 와? 이것도 아니고 몰라 끊었잖아요. 두 번째 자식 좀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싶다는 점에서 남편 그러니까 형부한테도 시간이 약간 흐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런데 흐를 기회를 이내가 자르죠. 걔한테는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은 되게 도덕적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너까지한테 줄 시간은 없어야 돼. 그리고 그 이내가 어떻게 아픈 애한테 이러잖아요. 근데 아픈 애한테 저런 애를 그게 뭐 애라는 지칭을 위로는 할 수가 없죠. 요런 거. 그게 애 옆에는 저 안 돼. 저런 인간 있으면 안 돼. 이건 되게 도덕적 판단이고 사태를 보고 가면서 그다음에 하지 마!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이 작품의 오션의 강평생이 이 작품의 핵심은 네 단어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막 알려달라. 내가 이거 비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는데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오늘 오후의 세미나다. 재미다. 그래서 259쪽이 이 작품의 작가적 역량은 여기 집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서울로 가시죠. 생명을 연장하려면 그녀는 방금 출력된 의뢰서를 받고 간호실 빠져나오는데 누가 합니까? 네, 이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토하고 싶은 영애는 토를 하지 못했고 그냥 굶었죠. 그냥 폭식하고 토를 한 자가 이내다. 그래서 토하고 싶었다. 일부 토를 한다. 토한다는 모티프로 보면 둘이 도플갱어고 이 미션은 완수된다. 하는데 완수된다고 해서 과거를 잊는 건 아니다와 바보같이 강평호 선생님 저의 정답은 바보같이입니다. 요 바보같이 누구가 바보라는 거야. 선생님들 재밌으셨죠? 누구야 이 바보. 근데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바보같이 근데 자기가 누구냐면 토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예를 보고 바보같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소설 작품을 볼 때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재밌으면 되지 않습니까? 웃고 그런 건 딴 문제고요. 재밌는데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러면서 이게 거울을 보는데 도대체 그 보여진 거울에 누구냐? 이게 이제 해석의 포인트고 바보같이 세면대 이게 두 번 썼어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되뇌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게 너무 굶고 안 돼, 싫어, 아버지 틀려, 난 잘못했어 이러다가 갑자기 바보같이 여러분 요 단어의 뉘앙스를 우리가 깊이 느끼면 이 작가가 어떤 개인사에 있어서의 트라우마 아니면 그게 이 시선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을 탓하는 소설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비난하는 소설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 베트남적 갔다 왔다 요 정도고 절대량을 정보를 인해의 이력으로 대신 푼 영예의 얘기예요. 그 바보 같다는 아버지가 바보 같은 게 아니고 바보 같았구나. 시간은 흐르는데 이거를 나이브하게 가져오는 게 아니어서 이게 약간 여러분 그러실 때 있으시죠? 현실적으로 꼴랑 겨우 정말 이런 갑자기 이럴 때 허무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껏 해칠 수 있는 건 네 몸이지.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거지.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지. 이게 제가 아까 그 현대의 소식장애가 자기 컨트롤의 문제와 자기 주도권을 쥐고 싶은 이게 다 남이 내 몸을 쥐었으니 실은 내가 져야 돼 같은 거죠. 소유권 논쟁인데 요걸 가지고 제가 아까 읽었던 이 책을 이제 더 과장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 그거 바보 같은 거야 하면서 고개를 자 260쪽에 제가 가장 사랑한 259쪽 바보 같은 거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토하면 끝이라고 생각한 인애가 있는데 여기는 토했는데 그건 바보 같아라는 한 구간 더 남겼잖아요. 끝이 아니고 고개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60쪽에 고개를 들자 물에 젖어 있다. 아니 대단하지 뭐 세수를 하고 뭐 이런 건데 영애는 그렇게 물 마시고 아니 피를 달라 피를 달라 물을 아니 얘는 진짜 표를 이렇게 하고 막 제 느낌에 너무 굶주려 있구나. 근데 여기는 그냥 세수만 하면 되는데 뭐 그리고 시작이 비고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그렇게 원했던 영애는 물을 못 얻었는데 이내는 움직이면 비가 따라와요. 늘 축축해 이렇게 눅진눅진해 물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술에 취한 듯 복도가 흔들린다. 이게 되게 판마다 페이지가 다르시군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261쪽에 나는 너를 안 안아준다. 못 안아준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263쪽에 여기서 소설이 끝나는 게 아니고 263쪽에 아이가 자란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그다음에 이 263쪽은 더 중요한데요. 애를 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간적으로 이제 공간인데 병원에서 좀 범위가 넓어진다. 그다음에 인의 입장에도 방방방 더 쪼그라들어 가지고 남편 방에 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보같이 이후에는 애가 남의 집에 가.
이렇게 해서 처음 2부에서도 남의 집에 갔죠. 일하느라고. 근데 좀 다른 의미에서 애가 남의 집에 가고 그다음에 남편도 애도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264쪽에 엄마 슬프지. 이게 이제 애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토하지만 그게 265쪽에 보면은 이 자기 자살에 대해서 자식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도 이내는 버리지 않는 거죠. 그게 엄마 새가 새로 안 변했지. 안 변해. 거봐. 그냥 꿈인 걸. 그러니까 자, 일부 꿈. 근데 그 꿈은 누구랑도 나누지를 못한 꿈. 이부 이미지. 이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그 형부랑 영애는 서로 이미지를 공유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둘 다 꽃을 좋아했는데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니었다고 보면은. 근데 이 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내의 꿈은 그거 꿈이야라고 같은 장면을 놓고 이야기하고 주고받죠. 이 소통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엄마가 새로 되지 않았어라고 해석돼야 된다고 이내가 생각하는 꿈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 대해서 그, 그, 그 주인공의 뭐 윤리성, 이게 한강 작가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독자나 캐릭터가 공동체나 사회나 타자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한 책임의식을 갖기를 촉구하는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후에 그 책임을 지금 이건 대화로 풀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풀고 요게 과제고 그냥 꿈이다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266쪽에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영애는 반성하지 않죠. 하고 싶다. 근데 토했는데 토를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한강 작가는 우리가 어떤 일이 뭐 제가 강평 쌤이랑 다퉜어, 화해했어, 끝이야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일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일이 당신이 가진 인과를 당신이 이렇게 거머쥐면서 이게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끌어가시는지 최신작이 궁금한데 제가 안데르센에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네. 근데 지금 이런 게 보면은 먹는다 모티프 궁금하면서 자 영애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267쪽에 영애는 토를 안 하고 눈을 떠요. 그러니까 토는 한 번 하면 되는 거. 둘이 할 필요는 없다.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고 그녀는 걸어 내려온다. 자, 268쪽에 이제 작품이 끝납니다. 꿈이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서 가짜다, 틀렸다, 까먹어라가 아니고 꿈인데 그 꿈에 대해서 네가 갖고 와야 돼, 그 꿈을. 그 꿈에 대해서 그거는 엄마가 새로 안 변하는 꿈이야라는 해석까지를 갖고 가야 돼. 근데 핵심은 꿈속에서는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게 전부인 것 같잖아? 깨고 나면 그게 있는데 전부가 아니라고. 이게 시간의 힘이죠. 그게 있는데 전부가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와.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깨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름 햇살이 눈을 찔러. 이게 눈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밝게 보인다, 비친다. 그 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밑에서 셋째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우수한 짐승들처럼 나무가 몽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작품은 식물성을 여기서 이제 저의 발표가 마무리인데요.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문명의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 내가 거진 과오를 주체 못하고 순결하고 싶은 문명의 음험한 욕망이죠. 죄를 저질러 놓고. 근데 이제 깨끗하게 출발하고 싶고 그런 어떤 문명 간의 욕망이 자폭하는 폭식과 함께 그렇게도 읽을 수 있고 하나는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독자에게 어떤 이미지, 자기의 가진 어떤 관념에 대해서 그것보다 훨씬 커 삶이란 거는 그럴 때
계속 먹고 마시면서 이 이내는 육식을 안 한다는 말이 없죠. 이내는 원래 고기 잘 먹고 이 집은 원래 고기를 잘 먹고 고기 요리 잘하고 그런 캐릭터가 지금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채식주의자여서 되게 그 절식, 금지, 무엇은 먹지 않는다, 문명에 대한 거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한편의 육식 동화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무들이 짐승처럼 일어선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도 꿈틀꿈틀대면서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나무가 가만히 있지 않다고 그것도 짐승과 다르잖아요. 이 마지막 짐승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제가 읽은 채식주의자는 한편의 육식 동화고 많은 육식 모티프를 한 동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의 독자들이 자기가 누구에게 피해자만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구조죠.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내가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다는 조건에서 이 그 과오와 함께 시간에 대한 책임을 느끼라라고 강한 명령을 주는 작품이어서 육식 동화이고 노벨문학상은 이렇게 윤리 감각을 같이 놓은 작품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다들 어떻게 소감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도 네네. 다들 의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엄청 재밌다고 아까 오전에 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재밌었다고 하는지 제가 완전히 약간 오해한 것도 많고 드문드문 또 읽어가지고 예전에 그 오소미 선생님의 그 달살롱 미야자키 하야오 그 영화를 가지고 저희가 그 10주 정도 이렇게 11주 했었죠. 11주 세미나를 할 때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영화를 엄청 재밌게 봤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을 봤지 해서 특히 이 3부를 완전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었나? 뭐 이런 생각. 특히 영예 측에다가 이제 그 인문공간 세종에 미리 후기를 동아인력팀이 써주셨는데 동아인력팀도 그렇고 영예 측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감정이입이 많이 된다거나 해야 될까요? 그럼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 영예를 보면서 엄청 이렇게 힘든 애들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 지우라고 하는 애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지우 애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조카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현실에 걔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동생이 있다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그런 비슷한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10분 정도 쉬고 30분에 그동안에 이제 선생님들 그 질문이나 이런 거 좀 시간을 갖고 쉬고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